네, 소장님, 부모님들과 함께 행동 중재 방법, 그리고 이제 강화제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부모님들께서 적용하시는 과정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중재 과정에서 실수하시는 포인트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많은 케이스 중 하나가 선행 사건을 잘못 파악해서 행동의 원인이나 기능을 잘못 파악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ABC, ABA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ABC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ABA를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ABA에서는 당연히 ABC, 삼류관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ABC에서 학생이 하는 건 B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하는 게 B인데, 그럼 A와 C는 환경이란 뜻이에요. 아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A와 C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간혹 ABC 체크리스트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쓰는 것들을 받다 보면은 물론 잘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시지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오류들을 좀 보게 돼요. 예를 들어 학생이 하는 행동인데 이 선행 사건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책상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B 학생이 책상을 뭐 이제 이렇게 밀었다든지 뒤집어 엎었다든지, 그 다음에 C 그래서 책상을 엄마가 뭐 선생님이 치웠다. 여기서도 이제 딱 보시면 A는 학생이 하는 행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얼굴이 빨개지고 책상에 두들겼다? 여기도 여전히 학생이 한 행동이 해당되죠. 만약에 A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공부할 시간이야 라고 했다. 또는 엄마가 밥 먹을 시간이야 라고 했다. B, 얼굴이 빨개지고 책상에 두들겼다. 이렇게 학생이 하는 것만 B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A, B, C를 잘 분석을 해야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쉬워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행동들이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A, B, C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A, B, C를 구분을 또 잘 해야 만약에 문제 행동에 대한 A, B, C를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C가 이제 나오게 되죠. 분석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어떤 강화들이 이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고 증가시켰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철저하게 좀 우리가 구분해서 ABC를 작성하는 연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이 하는 행동이 선행사건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서 한 번씩 전조 증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이가 이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쯤에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중재할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ABC로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전조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드렸던 예랑 똑같은데, 이것도 전조 행동도 학생이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책상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이거는 사실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아이가 곧 터질 것 같아. 행동 조만간 터질 것 같아. 요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조 행동을 관찰했다는 뜻입니다. 그 전조 행동이 나타나기 바로 전 상황이 선행 사건에 해당되죠. 근데 어쨌든 이 전조 행동도 행동에 포함된다. B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명히 A가 있었을 겁니다.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어머님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터졌어요. 자, 이유를 우리가 못 찾았을 뿐이지 분명히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방 온도가 더웠다든지, 아이만 들릴 수 있는 소리를 뭔가를 들었다든지, 뭐 아이가 원하는 루틴대로 뭐 모양 뭐 배치가 안 됐다든지, 우리가 어른들이 눈치챌 수 없는, 관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학생이 전조행동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은 B에 해당됩니다. A, B, C 이 관계가 소장님께서 이제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유관 관계 뭐 이런 용어를 한번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는 기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은 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ABA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능이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죠. SEAT, 감각 추구, 탈출, 그 다음에 관심, 네, 마지막, 그다음에 원하는 이제 물건을 얻기 위한 탄저보, 그렇게 이제 기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용어가 바로 네, 이 유관이라는 겁니다. 유관은 영어로 contingency라고 하는데, 유관의 뜻은 있다.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관이란 단어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A, B, C가 이제 3유관으로 묶여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BA에서는 행동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얘기할 때 행동 그 자체, 형태에 기반을 두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A와 C를 같이 항상 얘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사고하는 방식을 길러야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공격 행동이 있어요. 라기보다는 아이가 공부하자라고 했을 때 공격 행동을 해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이제 멈춰요. 요거죠. 이게 지금 A, B, C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하자라고 말했다. A, B 학생이 공격성을 보였다. C 그래서 엄마에 의해서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A, B, C.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설명할 때는 A, B, C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이 행동이 일어난 원인, 이유, 그 다음에 C에서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강화를 받았던가 또는 어떻게 소거를 받았든지 어떤 벌을 받았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관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관은 이제 3유관이 있고 4유관이 있어요. 그래서 3유관이 이제 A, B, C고 4유관은 이제 이 선행사건 A가 두 개로 나눠져요. 이게 바로 저 이제 뭐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기라는 부분과 변별자극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뭔가 끊긴 느낌이에요. 동기랑 변별 자극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 강의를 뭐 들으셨던 분들은 또 아실 거예요. 자, 동기라는 부분은 ABA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기를 유발한다는 개념, 그 다음에 동기를 이제 동기 형성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Establishing Operation에서 EO라고 짧게 불러요. 그 다음에 동기를 해지하는 것, 이게 Abolishing Operation, AO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동기의 역할은 뭐냐면요. 사실 후속 사건이랑 관계되어 있어요. 이 동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후속 사건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우리가 감소한다 그래요. 이게 좀 어려운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배고픔입니다. 우리가 이제 쇼핑을 한다.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산다라는 이 행동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마트를 가게 되면은 이 물건을 사는 행동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행동이 이제 막 증가하게 되면서 내가 10만 원어치 장 볼 것을 30만 원어치, 40만 원어치 이제 장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기예요. 동기랑 상관이 있는 건데 동기가 유발되어 온 거죠. 배가 고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 보니까 사는 행동이 막 늘어난 거예요. 자, 거꾸로 배가 엄청 불러서 배 터지는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에서 마트를 갑니다. 그리고 장을 보기 시작하면 물건을 사는 행동이 당연히 좀 줄겠죠. 그래서 좀 필수적인 것만 사게 되겠죠. 이게 바로 AO, 동기 해지의 상태를 뜻합니다. 이게 이제 교육에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접목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강화물의 가치를 아까 제가 높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 예로 들어드리면 실제로 저희 이제 학부모님 중에 그렇게 하는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아이가 특정 젤리를 좋아합니다. 이 특정 젤리를요 집에서 안 줘요. 그리고 오직 저희 연구소 조기교실에서만 그 젤리를 먹게 돼요. 요게 바로 어머님이 동기를 형성해준 효과입니다. 자, 동기를 형성해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젤리를 이 교육 현장에서 교실에서 아이가 봤을 때 아이가 뭔가를 선생님이 지시하는 과제 수행이나 이런 면에서 엄청나게 아이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부를 한 후에 그 젤리를 받았을 때 아이가 이 평상시에 만약에 젤리를 계속 먹은 상태라면은 젤리를 받긴 했지만 그 가치가 높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그것을 조정해줬고 집에서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궁핍이라고 그러죠. 궁핍 상태를 만들어 주었고 동기를 형성시켜준 상태에서 젤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젤리는 가치가 높아져서 행동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기를 이제 교육 우리가 아이를 가르칠 때 접목시키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동기에 대한 부분이고 또 변별 자극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변별 자극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변별 자극은 또 얘기만 하면 또 엄청 길긴 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보통 예로 들어드리는 게 TV 보여줘 라는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이 있습니다. 엄마랑 있는 상황, 아빠랑 있는 상황.
엄마한테 TV 보여줘 했더니 엄마가 무슨 소리야 하고 TV를 안 보여줘요. 자, 강화에 대한 속어, 강화물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어가 일어납니다. 아빠한테 둘이 있을 때 아빠한테 말을 합니다. 아빠, TV 보여줘.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아빠가 알았어, 보여줄게 하고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뱀벨 자극이 형성된 거예요. 아이는 자 똑같은 말을 두 가지 다른 자극에게 했어요. 엄마와 아빠에게. 엄마는 속어를 했고요. 안 보여줌으로써. 아빠는 강화를 해줬죠. 그럼 앞으로 아이는 그 행동을요, 행동이 증가되는 게 강화라 그러죠. 그 행동을 아빠 앞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게 변별 자극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변별 자극이 생긴 게 좋은 것이냐, 안 생기는 게 좋은 것이냐? 저는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변별 자극은 안 생길수록 좋다예요. 변별 자극과 일반화는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를 항상 교육의 목표로 삼는데, 그 일반화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이 변별 자극이 최소화돼야 돼요.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엄마한테 TV 보여달라는 소리 이제 안 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교육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교육이 된 거잖아요. 얘는 TV 보여달라는 소리를 안 해. 근데 아빠가 어느 날 출장을 갔어요. 그럼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엄마한테 TV 보여달라고 어느 날 갑자기 참다 참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엄마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분명히 교육을 했던 부분인데 얘가 TV 보여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TV 보고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감정도 폭발하게 돼요. 왜 아빠는 되는데 엄마는 안 보여줘? 바로 이 상황이 변별 자극이 갖는 부작용이에요. 우리가 교육을 했다라고 한 세팅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변별 자극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 행동이 잡히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행동이 잡히지 않은 곳에서 행동이 잡힌 곳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별 자극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되고, 이 변별 자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계획해야 되는 게 바로 일반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이제 부모님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나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를 할 때는 그래서 저는 환경을 최소화하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여러 치료를 듣고 뭐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근데 문제 행동이 많아요? 변별 자극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환경을 최소화해서 중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꼭 가야 되는 만약 예를 들어서 학교 그리고 집 이럴 때는 저는 외식도 삼가라 그래요. 외출도 삼가라고 해요. 그 문제 행동이 우리가 변별 자극을 없애고 소거하는 동안에는. 그만큼 변별 자극은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 사건은 이렇게 두 가지 동기와 그다음에 변별 자극으로 나뉘는데 이게 이 사유관이라고 불리는 AB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만약 집에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 혹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선행 사건을 파악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그냥 그 사건이 뭐였는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동기 또 변별 자극을 또 파악해야 되는 상황 뭐 이런 게 항상 저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언제는 해도 되고 언제는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동기를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게 공부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동기를 형성시켜 주는 거고요. 그쵸? 궁핍 상태를 만들어서 강화제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높인다. 자, 문제 행동을 중재할 때는 거꾸로예요. 문제 행동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화제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AO, 동기를 해지시켜야 돼요.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동기 해지의 예가 뭐냐면 아이가 먹고 싶은 게 보이면 행동이 터져요. 우리 딸 얘기이기도 합니다. 먹을 게 눈앞에 보이면 얘는 그걸 달라고 행동이 터져요. 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다음에 시야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야에 보이지 않으면 그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죠. 물론 배가 고프면 그 행동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시야에서 보이지 않음으로써 동기를 어쨌든 우리가 해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동기를 해지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당연히 신경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일어나는 꺼리를 없애준다. 이게 바로 선행사건 기반 중재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문제 행동이 없는 꺼리를 만들어주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제 딸의 예지만, 먹을 게 눈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가 그걸 절제하고 요청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행동은 당연히 학습되어야 해요. 근데 첫 번째는 그 동기를 없애고, 차근차근 소개시켜주면서 일반적인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연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